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로운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1회차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외우는 것은 어휘에 조금 치중을 할 거고요. 어휘는 아직 뭐 한자어라든가 이런 걸 뭐 놓칠 수가 없으니까 같이 공부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휘의 그 기준은 기출되어 있는 단어를 다시 재구성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 해당 단어, 너무 새롭다 이렇게 인지하지 마시고 새롭지 않은 기출되어 있는 걸로 다시 재편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기존에는 이제 발음법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의문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려보려고 합니다. 자, 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은 니은 첨가가 진행되고 다음에 이제 디귿과 해당 니은 첨가로 인해서 비음화가 벌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문제의 특이점이 축약이 있고 해당 축약은 히읗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둘 다 없다 보니까 바로 지워지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축약을 발견하고 바로 지워주시고 해당 물난리 같은 경우 교체만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하는 걸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한다면 리을로 시작하는 기역, 미음, 비음은 우측으로 읽되 그렇지 않은 건 왼쪽으로 읽어라. 그래서 짧고는 짧고 탈락과 교체가 있는 경우고요. 몸값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음과 해당 기역. 그래서 몸값이냐라고 했었을 때 해당 비음까지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기준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합성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표준 발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두 가지가 유음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확인돼야 지점이 교체 빼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2번으로 들어갈 건데 해당 내용은 좀 다소 단어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올해 용해다 보니까 용 정도는 외워주면 좋겠고요. 용두, 용머리와 사미, 뱀의 꼬리라는 개념인데 해당 내용은 겉으로 부드러운 체하나 속으로는 아주 흉악한 마음을 지니 예를 들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표와 관련된 내용이나 겉과 관련된 거 속리와 관련된 건 제가 기억하기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해당 표리부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했다라면 당연히 쉬웠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제 용두삼이 어디를 댈래? 라는 문제거나 방휼지쟁 싸움을 한다거나 금상첨화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더하는 장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디에도 속과 겉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여기 속 리자 확인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해당 내용을 보였을 때 면자군요. 이거 멸리장침이라 해서 속 안에 침을 숨기고 있는 아주 무서운 내용인 해당 내용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는 사실 그 9급에 있는 뭐 기출되어 있는 것만 골랐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것 하나 정도는 더 넣어놓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인데 뭐가 묻었네요? 이거는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대화적인 부분에서는 여기는 일단 상황적 설명보다는 뭐 예를 들어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이제 의도를 좀 파악해라 라는 사회생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뭐 매체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화법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던 학생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죠. 자,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고요. 상대방의 대화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 맞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쪽에 속합니다. 자, 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줄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저도 명수의 생각에 좀 고민이 드네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바빠 미치고 환장하는데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좀 돌아버리겠죠. 그러나 선의는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되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고 난 두 줄로 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며 얼마 전 뉴스에 봤다는 매체를 근거로 삼아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 서기를 하면 두 줄로 설 때보다 보행자 안전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 라면서 위험성을
매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읽을 때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근거에 대한 매칭, 근거를 한다고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걸 좀 포인트를 잡고자 조금 더 쉬운 쪽의 대화를 제시를 했고, 매체, 뉴스에서 얻은 정보를 인용해서 자기 의견을 강조하게 맞기 때문에 적절한 쪽에 있는 걸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대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타당성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바쁜 현대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 줄로 서는 게 더 낫다고 봐 라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비교를 활용하여 상대방 의견이 중심 화제에서 벗어나서 지적한 거는 애초에 맥락이 좀 맞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다라고 선의도 역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요. 누가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라도 해봐. 여러 번 다칠 수 있잖아 라는 위험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화를 읽어가면서 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반응을 좀 유심 있게 보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화법은 사실 이 반응도에 대한 문제라서 이걸 보고 들어가 줘야 되고요. 하지만 바쁜 일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2번, 3번 강조하는 것을 보아 해당 질문의 형식을 활용한 상대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선의가 한번 꼬꾸라집니다. 네 말도 맞아. 때로는 바쁜 일인 사람들 배려할 필요가 있지. 그래도 완전히 우선이라 생각해. 라면서 너의 말에 동의를 한다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완전 동떨어진 3번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갈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들은 친구들은 이번 1회차 주간 모의고사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관용어가 있다라고 했으니 근거만 좀 뺍시다. 그럼 예를 들어 친구 라든가 큰 이라든가 여기에 소중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오케이가 나오죠. 왜냐면 관용어라고 하면 명사이거나 관용격 조사이거나 관용사이거나 관용사용 전성험이거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독립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니은은 없어야 되고 디귿은 있어야 됩니다. 앞불사 저렇게 있으니까 오케이가 나오죠. 다음에 이제 3번은 니은과 기억 비교. 니은은 필수적 부사어가 있느냐? 그럼 기억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부사어에 밑줄 쳐야겠죠? 해당 며느리로가 부사어고요. 기억과 니은 보시면 예쁘게가 부사어입니다. 그러나 3단은 세 자리 서술어라서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그럼 기억은 일단은 있어야 되고 니은은 물음표가 뜨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의 주성분 개수를 좀 세려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세 자리. 그런데 주성분의 개수라고 했으니 주어, 목적어, 서술어까지 해서 3개. 그런데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세진 이가 큰 침대에서 예쁘게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데 왜 이딴 문장을 썼죠? 주어, 똑같이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 예쁘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 처리하면 문제가 풀리겠네요. 자, 이번엔 5번으로 들어갈 건데 5번은 박지원의 호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고요. 호질 문제는 여러 개를 풀면 뻔할 뻔짜요. 그러니까 비슷한 선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양치기를 해서 외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내용에 대한 유사성 또는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 쪽은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내용에 대한 양을 많이 푸는 것보다 응용성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 정나라 어느 고을의 벼슬하는 것을 떳떳지 않게 여기는 북각 선생이라는 선비가 한 분 계시죠. 자, 나이 40, 그 당시 40은 지금 40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60. 자, 손수 교소한 책이 만여 권, 아홉 경사의 뜻을 해석하여 저술한 책이 1만 5천 권. 다 허세, 말도 안 돼. 그래서 천자는 그 의기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당시 사회에서 갖춰야 했던 이상적인 인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흠모할 만한 대상이가 적절하고 특정 인물 북한 선생을 보여줬으니까 이 설명 해당 적절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을 동쪽에 일찍 과부가 된 동리자라는 2명의 인물이 있다는 걸 확인됐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예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자는 그의 정절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 어짐을 흠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 면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 마을이라 하였는데 당시에도 과부가
정절을 이렇게 지키는 게 왜 중요했냐면 국가에서 녹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돈을 주거나 이제 뭔가 보상이 있다라면 그렇게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자, 독립사는 수절 잘하는 과부라 일러오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아들 다섯에 성이 다른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벌어지네요. 수절 잘하는 과부라는 말과 달리 부정한 생활을 쌓는 건 다섯 아들의 성이 다르다 이 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족보가 아버지를 따르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 아버지가 5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밤 그 다섯 아들이 개울 북쪽에서는 닭이 울고 개울 남쪽에서는 별들이 반짝 이 밤중에 방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북한 선생의 목소리 아주 흡사하구나 하고 다섯 형제가 번갈아가면서 뭉튼 후 이제 방을 들여다봐요. 진짜 귀엽지 않습니까? 한 명 봤는데 야 북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한 명이 또 보고 한 명이 또 보고 한 명이 또 봐요. 안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마침 동리자가 북학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높으신 덕을 사모해 왔는데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학 선생 옷깃을 바로잡고 꿇어 앉아서 이제 시를 읽기 시작을 하죠.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듯 하지만 진짜 내용 별거 없어요. 원앙은 병풍에 논일고 그러면 그려져 있는 병풍에 원앙이 논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반딧불 깜빡깜빡 흐르는데 그러면 이제 밤이란 말이에요. 용가마 세발가마는 누구일까 본뜬 것일까 하면서 거기에 가마가 있나 보죠? 흥이 나는구나 라고 진짜 수준 떨어지는 시를 하나 짓습니다. 자, 디귿으로 갈게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삽입시다라고 했는데 해당 내용이 흥이라는 점에서 원앙이라는 점에서 같이 논일자라는 걸 상징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니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3번 선지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하신 분은 바로 4번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다섯 아들들이 서로 소근소근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진문에는 드나들지 않는다 하였으니 북갓 선생은 어진 분이라 그럴 리가 없겠고 당시의 평판 내 들으니 정나라의 성문이 헐어서 여우굴이 생겼다는데 야, 그 여우가 천년을 먹으면 능히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니 그 여우가 북갓 선생을 둔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구먼 이라면서 여우가 아닐까 의심을 하죠. 다섯 아들은 다시 의논하기를 여우의 신을 얻으면 대낮에도 형체를 감출 수 있는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아양을 잘 들어서 남을 즐겁게 하고 우리 처 여우를 죽이고 나누어 가지자라는 아주 기상회개한 계획까지. 리을의 위기에 처한 어머니를 구하려는 자식들의 걱정을 확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멍청한 모습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하니까요. 정답 그래 4번.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은 문법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진도를 나갔거든요. 이번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문장 고치기는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냈었고 이제도 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눈에 보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스 안에서 웬 여자의 구두굽에 발이 밟혀졌다는 이중피동으로 밟혔다로 고쳤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문제를 어떤 걸로 냈냐면 영어식 번역투.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번역투에 대한 게 좀 예민했었거든요. 국어교육의 최대의 난제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유형을 하나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치하고 있다. 제가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be located in이라는 수거를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안에 위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치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have 플러스 ing든 pp든 또는 have a meaning이든 갖도록 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직접 행동을 쓰죠. 이런 점에서 총 3가지가 틀렸고 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에게서로 좀 잡아주실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from에 대한 개념은 뭐뭐으로부터 라고 적고 있는데 에게서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번은 이제 유형이 하나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 이번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일단 좀 많이 생각이 되는 점이 있어서 문제를 좀 고쳤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걸 좀 시를 해석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목부터 갈게요. 회수. 회수는 이렇게 돈다라는 소리죠. 머리가 돈다? 뭐가 돈다? 뭐 다양하게 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림이 되게 예쁘거든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질라나? 그래서 그림을 막 못 그리는 쪽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하나의 손가락이 나오죠. 그쵸? 그럼 부드럽게 흐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이 그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를 결국 장면이에요. 글자를 읽어서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드럽게 흘러내렸다라고 했을 때 모든 대상이 이 사이에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좀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너무 잘 그렸는데? 어린 날의 머리톱이 이제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부드럽게 만지는 모든 물건들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가장 어렸을 때는 당연히 모래톱이 다음에 이제 물장난을 치면 냇물이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앓는 밤에 출렁이는 사실 검은 물결은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밤은 시각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게 물결처럼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랑 비슷하게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첫사랑이라든가까지도 이제 인지가 되는데 갑자기 쫓다가 놓쳐버린 사슴이란 존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제죠. 선생님 진짜 사냥을 해서 사슴이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쫓는 행위는 결국 거기에 대한 집착, 그것에 대한 원함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손가락 사이로 근데 부드럽게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이런 고민이 생겨요. 하지만 그 흔적으로 이제 달이 있다라고 했으니 화자라는 존재가 이 부드러운 것을 만지작할 때 그 시기가 언제? 달이 있는 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감상적인 사람이에요. 자, 달빛에 비춰보는 빈손을 이제 보는 거죠. 다 흘러내렸으니까. 그리고 산마루에 이제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사슴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실제 사슴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어도. 좀생이 별 아래서 고개를 들려 영원히 있다라는 점에서 실제 사슴이기보다는 화자의 마음 한켠에 두었던 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삶이라든가 덧없음이라든가 이제 성찰하는 개념인데 이 덧없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물음표를 뜨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별표를 좀 쳐드릴게요. 그 다음 외적 상황에 대한 묘사보다 화자의 내면의식이 완벽하게 적절하기 때문에 체크하실 거고요. 시적 상상력 이제 달빛을 받고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깨달음은 사슴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모르는 거고 이제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모든 것이란 이야기를 할 정도의 위치는 귀에 걸고 귀걸이, 코에 걸고 코걸이 이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만 가능해요. 그럴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덧없지 않을 시기와 덧없는 시기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아직 40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대 중반과 중후반의 그 사이 언저리의 나이대가 됐고 아직은 미래가 보이는 나이대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좀 희망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지 후회와 아쉬움과 거기에 대해서 슬픔과 과거에 대한 집착과 이런 걸로 진적되지는 않거든요. 즉 덧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시기가 무르익어 사람이란 존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과정을 생각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 사슴계기는 완전히 없지만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으로 정답은 2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덧없다는 조금 나이가 무르익은 이런 시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알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 지문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독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탁월성을 획득하는 것은 기회를 습득하는 것과 유사하다. 처음 독해는 일단 문장을 읽으시고 유사하다 했으니 잡는 거예요. A와 B를.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회를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배움에서 벌어진다는 게 인지가 됐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문장. 자, 우리는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정의로운 사람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하고 용감한 사람 된다고 적혀 있죠. 그럼 결국 이 탁월성이란 행동, 배움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가치가 뭐 예시 다 들어줬잖아요. 정의를 지니는 것,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어떻게 배운다? 행동을 함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고 정직하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정의라든가 용감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걸 최근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배려해라, 정의를 위해 싸워라,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이 맞다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은 것에 비판을 해라, 분명히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대가 30대 중후반이 되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긴 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남편과 항상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마음이 정의에 가깝다면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말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남들 상처 주는 짓 하지 말자.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자.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 딸도 이제 저희들이랑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너무 귀엽긴 합니다. 선착순으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을 받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엄마랑 어떻게든 일찍 가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는데 보더니 이제 자기보다 키가 작은 아이가 안 보일까봐 얘야 와서 앞에 앉으렴, 난 뒤에 앉을게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 상황이었으면 당연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내 아이가 그런 말 하니 갑자기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고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내 딸은 이걸 자기 것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남한테 양보를 했는가. 그러다가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이 아이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건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도덕적으로 사는 걸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디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 난 그렇게 행동한 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 내가 어른이 되고 이 과정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게 나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지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독서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해보십시오. 어떻게? 제가 읽는 방식처럼. 그러면 탁월하게 가져갈 겁니다. 정의라는 가치도 용감한 가치도 다 추상적인데 연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거나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습득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탁월성을 파괴하는 기원, 원인들에 대해서도 탁월성이 생겨나는 기원이랑 원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습득의 과정이니까. 자, 기회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얘 또 예시예요. 집을 잘 지음으로써 좋은 건축가가 될 거죠. 그거 잘못 지으면 나쁜 놈인 거예요. 성격적 탁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 정의롭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 자체도 보지만 그 사람 주변도 같이 봐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까. 욕망에 관련된 것이나 분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정이 유사하다고 적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제 있는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무절제 막 쓰고 성 많은 사람 화도 막 내고 전자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반면 후자도 똑같이 뭘 했기 때문에 배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람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여기 있는 모든 키워드는 다 위에 있습니다. 탁월성의 기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다. 아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건 해당 지문을 근거로 했을 때 동일한 것 또는 내용이 있는 것 그래서 전체적에서 정확히 딱 들어가줘야 돼 핵심 위주입니다.
그러면 정답 2번. 좋은 행동을 실천하면 성격적 탁월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 정답은 2번이래. 3번. 성격적 탁월성은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의롭고 온화하며 절제는 본성을 지닌 사람이 성격적 탁월성을 갖고 있는 자인이 애초부터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핵심은 행동에서 벌어진다. 완전 맞지 않죠. 그래서 8번 문제는 여러분께 없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절성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9번은 의도가 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다 넣었어요. 한글을.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9급을 보시는 분들만 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근데 9급은 문제 유형 자체가 막 다른 직렬보다 다채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국회시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한자로 나와 있는 흔하디 흔한 시조를 확인해요. 근데 그거를 독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억울해할까봐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으래라. 그러면 흰눈이 가득하고 구름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때 딱 무엇? 반가운 매화가 어느 곳에 피었는가 했더니 화자는 이 매화를 통해서 자기의 충절을 보여주죠. 다음, 석양이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몰라 하는 무엇?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보통 배화가 나왔을 때 우린 이꼴 무엇? 충심을 같이 이어가니까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2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여기까지만 읽어도 누구의 시? 황진이의 시, 사랑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다음에 이제 3번, 방 안에 켰는 촛불은 누굴과 이별의 건데 겉은 눈물 지고 속은 타는가라는 해당 내용은 무엇? 이별과 그리움과 슬픔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 4번. 이와 후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별을 전제로 깐 무엇?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정과 방황을 상황하고 있는 이 정답 1번에는 주제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오로지 얘만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번에 있는 곳곳에 있는 한자어들 좀 공부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릴 테니 이 정도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은 한번 맥락을 이제 볼 줄 아니까 찾죠? 회방, 핀잔, 지가, 새, 주사. 가장 유사한 거는 회방을 놓다와 같이 부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외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실제를 놓는 것과 주사를 맞는 행위는 완전 얘와 별개고요. 그 다음에 새를 놓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상황상 추상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10번 답이 금방 골라질 겁니다. 자, 2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번엔 3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3페이지 그래도 골고루 잘 냈네요. 나도 내가 내놓고 이제 나중에 보는 거라 좀 달라 느낌이. 얘는 좀 독해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봅시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 풀 때는 한번 좀 끊어보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 좀 배치가 이제 리을이나 니은이 좀 뒤쪽에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억된 이음의 배치부터 좀 생각하고 글을 좀 읽어보죠. 잎으로 곤충 따위의 작은 동물을 잡아서 소화 흡수와 양분을 시키는 이 취하는 식물을 뭐라고 한다? 식충식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식충식물로는 파리지옥이 있다. 근데 파리지옥 진짜 귀여워요, 이거. 조금 해가지고. 키우기 진짜 제일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는 파리지옥은 축축하고 이끼가 낀 곳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밑줄적 여러 해 살이에요. 우리 집 파리지옥은 한 해 살이로 죽었습니다. 키우기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인데, 자, 두 개의 잎에는 각각 3개씩 깃털, 감각모가 있다는 걸 용어를 줬고, 낮에 파리 같은 먹이가 파리지옥의 이파리 앉으면 0.1초 만에 다친다라는 예시가 나와 있고, 상황. 중심선에 경첩 모양으로 달린 2개의 잎 가장자리에 가시 같은 톱니가 나 있다라고 했는데 그 2개의 잎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문제는 디귿과 기억이 일단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읽으면 이제 아래
이 감각 뭐해? 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미음은 기억 다음에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할지라도 디귿이 먼저 배치가 돼야 두 개의 잎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니을 리을을 마무리한다면 해당 상황 8일을 먹었어. 그래서 10일 동안 곤충을 소화하면 다시 잎이 열려. 이렇게 되니 정답은 2번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 좀 한번 조정을 했으니까 답 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시 봐도 문제를 너무 잘 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자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침략은 얘가 전쟁 쪽에 있는 문제를 낼 때 이 한자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한자어가 침략을 사람이 하다 보니 이 사람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사람과 반만 기억을 해도 침략은 잡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침략을 잡을 때 여기 채찍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들어간다라고 막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약은 이제 그 밥채 각각 이제 들어갔다 해서 침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의 단어들의 특징들 좀 기억하는 게 사실 이 문장과 단어를 고를 때 꽤 도움이 커요. 그다음 이제 알력은 좀 힘을 주고 여기에 막 몰입해서 전보다 뭐 이런 힘세기가 좀 커졌다 이럴 때 알력을 쓰거든요. 그때 이 한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가장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었던 건 수레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알력이란 글자는 실제로 진짜 어려움에 불구하고 수레차자라는 이 녀석 하나와 수레차자라는 이 녀석 하나만 좀 생각을 해줘도 사실 문제는 풀어요. 둘 다 차가 연속으로 나온 게 단어가 별로 없어요, 세팅이. 그 다음 해당 락자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알력 힘이 세면 즐겁겠습니까? 이렇게 잡아내면 알력도 한자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울그락풀그락 하는 이 모양새로 많이 기억을 했거든요. 특히 이거는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는 모든 부수엔 다 이게 들어가요. 근데 빡쳐 있으면 얼굴이 푸르러지니까 푸릉청자가 필요했고 화나니까 일어나니까 몸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시기는. 왜냐면 다른 단어를 좀 대치할 때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거든요. 얘가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했고 타락이라는 단어와 나락은 어찌나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보일 시자가 눈에 보여야지만 나락에 떨어졌다 이러니 맥락으로 읽는다면 뭐 나락이든 타락이든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건 한자어 도금 문제니까 타락은 뭐다? 저렇게 쓴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부터 본 게 추락이냐 타락이냐 이것도 문제인데 와 씨. 또 타락이로 적은 것 봐. 습관처럼. 죄송합니다. 이건 추락이에요. 한 번 더 점검을 했음에 불구하고 또 내가 문제 잘 냈다는 말이 이 자자랑 떨어질 타자가 다른 타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적혀있는 타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으니까 이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추락이라고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고쳐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요. 자, 이번에는 문제 13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회성이란 문제를 내려면 사회적으로 공통된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분절성을 이야기하려면 추상적인 대상을 나눴다라는 표기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창조성은 내가 A를 가르쳤더니 애가 B라는 대답을 하더라. 이런 예시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다. 한국어, 일본어, 뭐 중국어 이렇게 예를 들거나 필연적이지 않다. 얘네들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끌었다. 그럼 무조건 정답. 이번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독해 문제인데 얘는 개인적으로 좀 예시를 구체화시켜서 읽을 걸 추천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중반에는 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두 개의 학문이 존재했대요. 그럼 정보활용 문제다 보니까 기억력. 그러면 시기가 19세기 중반이라 한참 문학 학문들이 개발됐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화제는 심리학에서 벌어졌었고 이제 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두 개라고 했으니까 A랑 B를 중심으로 읽어줘야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겠죠. 하나는 전통적인 사변 철학이라 했으니까 1번 동그라미와
다른 생리학을 2번 동그라미 할 건데 사변 철학이 뭡니까? 생리학이 뭡니까? 이런 질문 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하러 들어갔으면 독해 준비를 하는 거지. 마치 그 질문이 뭐랑 비슷하냐면 강세진이 뭔가요? 강세진의 의미를 풀어주세요. 이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 당시의 생리학자들이 그들의 학문보다 사회적 위상이 낮은 철학을 사면적인 학문으로 몰아붙이고 경멸하던 시기였으니 생리학이 훨씬 더 우월함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독일의 생리학자 분트는 사람이랑 무조건 체크하시고 생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험 기법을 비과학적인 경멸을 하되던 철학에 접목을 해 실험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발을 해요. 그럼 지금 생리학을 기반으로 철학이 들고 왔더니 뭐가 나왔죠? 실험 심리학이 나왔죠. 그럼 정보가 이제 기준이 심리학에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본트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어디가? 여기가 끊겨지죠.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의 비교가 나와 있고 여기는 본트에서 새로운 학문이 나왔으니까요. 다음 여기 이 과제에서 본트는 특히 두 가지의 역점을 두었는데 어디에 역점을 두었냐? 첫째는 실험 심리학을 과학과 같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학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으니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준점 1, 관점을 하나 줬고요. 두 번째, 이 학문을 철학과는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학문으로 완전히 선언하는 게 얘 목적이래요. 그럼 그만큼 예정도 상당하겠죠. 그럼 지금 이 학문단에 하나, 두 가지에 대한 기준, 둘,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 셋, 왜 만들고 싶으냐,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고 정말 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면 좀 깊이 읽어야 돼요. 자, 실험 심리학 이후에 유럽 각국에서는 대조적인 발전 양상을 이제 보였다고 했으니 지점은 실험 심리학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다음에 분트를 계승한 독일이라고 했으니까 해당 위와 연결시켜서 1. 실험 심리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안 잡았다? 자리 잡았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세월에 따라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했으니 완벽한 대비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당시 프랑스에서는 생리학이 독일처럼 포화 상태가 애초에 아니다. 그러니까 포화니까 다른 학문이 필요한 거야. 거기는. 아직 팽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리학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약했다는 것. 둘, 프랑스에서는 학자들은 대학 교수가 아니었더라도 학문적 명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대학 교수 자리에 대한 경쟁이 독일보다 훨씬 미약했다라고 하니 독일은 이게 꽤 많은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셋째,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에서는 학문의 전문화나 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까지 따라서 한 학자가 곤충학, 실험심리학, 법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니 다채로운 인물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새로운 학문이 분과 학문을 정착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학문 교류가 필요한 건 완전 개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말한 적이 없으니까. 자, 학문의 전문화, 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 팩트고요. 실험 심리학 발전이 당연히 어려웠겠죠. 독일과 프랑스 예로 들었거든요. 생리학의 포화 상태 이런지 여부는 독일은 포화, 프랑스는 그렇지 않음. 심리학 발전할 때 어떻게 됐는가 독일과 차이가 보여졌으니 적절하고요. 본트는 생리학을 철학에 접목했다 안 했다 했다. 실험 심리학 팩트 확인했고 실험 심리학과 철학과 구별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해당 정답 1번 고르는데 무리 없으면 2, 3, 4는 더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15번 직접과 간접에 대한 차이 문제니 해당 문제는 이제 유형을 좀 잡아주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 어머 신랑이 어째 이렇게 잘생겼대?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가벼운 질문보다는 잘생겼다고 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가벼운 질문 좀 짜증나는 질문 이 친구야 왜 이렇게 찝대? 다시 한번 말하는 질문 이럴 때는 대를 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직접일 때는 대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들은 말은 대를 써야 돼요. 다고 해. 저 친구에게 들었는데 똑똑하대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께 기대하는 건 1번과 2번은 뭔지 모르겠는데 4번은 확실해. 이렇게 정답 골라내길 원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뒷장 넘기시고 독서가 이제 남는 게 하나가 있고 작품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네요. 저 좀 집중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라노베터는 누구에게나 폭동 참가에 대한 경계값이 있다고 했네요.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나만 맨날 재밌나 봐. 사람마다 좀 심리가 달라요. 줄 서 있는 데 가서 드십니까? 사람이 막 줄이 서 있어요. 한 명 서 있고, 두 명 서 있고, 세 명 서 있어. 장사를 잘하게 하려면, 잘 되게 하려면, 몰입꾼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유가 사람이 두 명이 모여있잖아요. 뭐야 이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세 명 모여있잖아요. 네 명째도 뭐야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러면 이제 줄이 서 있으면 뭐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죠. 그게 사람 심리예요. 연극에 대해서 가장 홍보가 어려운데 제가 한참 연극에 빠져 있었어. 대학교 초창기 때. 그럼 해화역이 어차피 가까우니까 고대에서 항상 버스 타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몰입꾼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비평을 하고 싶었으니까 다 봐요. 뭐 이건 이래서 재밌고 이건 이래서 재미없고 막 이런데 그 줄로 인스타가 나오면서 화제가 되죠. 이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치화시켰으니까. 자, 그라노베터는 누구이나 폭동 참가에 대한 경계가 다만 화제가 좀 무서울 뿐이에요. 폭동 참가. 대부분은 아무 이유 없이 폭동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저요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정황상 옳다고 판단되거나 발을 빼기 힘든 상황이 되면 폭동이 가세할 수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아니 이건 내 목숨을 달린 건데 왜 안 싸워요? 거기 싸워야죠. 제가 만약에 무법지대에 살았더라면 저는 꽤 여장군이 되지 않았을까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성격이 살면서 좀 바뀐 쪽에 속하지 어렸을 때 20대 거의 말술이었거든요. 술 정말 잘 마셨어요. 지금이야 술을 안 마십니다. 왜? 일해야 되니까요. 저한테 철두철미해서 당장 내일 강의가 있는데 전날 술을 마신다? 그럴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다음날 이제 강의를 똑바로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근데 20대에 술을 잘 마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으면 당연히 폭동에 참가해요. 그럼 이건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겁니까? 주변에 참가하니까 겁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계속 아래 잠깐만 선지로 와주세요. 지금 현재 1문단 정도에서 초반만 읽었는데 아래 선지를 보니까 두 줄 장난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꽤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해당 16번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자, 경계값 밑줄 쳐고 이게 얘가 기준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폭동을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정황상 그렇지 않을 때 할지도 모른다지 확실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자, 예시 들어가겠습니다. 한 술집에 손님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쳐요. 어떤 사람 물건 던지는 사람이 10명쯤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야 나도 한번 싸우자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정도 있어야. 근데 이게 혹시라도 폭동이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맛집에서 10명 정도 줄이 서 있으면 어머 저거 맛집인가 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세진 선생님은 아니야 나는 확실히 내가 움직일 때 딱 하나야. 한정판 한 개. 그럼 움직여. 뭐 100명이 서 있든 400명이 서 있든 상관없어. 뭐 쓰세요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개수. 그러기 자기 기준값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0명 되어야 군중적으로 합류할 수 있겠죠. 경계값은 그 사람의 성격, 처벌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 등에 달려있다고 적혀있죠. 기준. 근데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합세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폭동에 끼지 않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제 남편은 안 싸워요. 완전 이런 거 싫어하니까. 제가 드물게나 앞장서서 폭동에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20대에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이게 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경계값이 개인 A와 개인 B와 개인 C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시를 읽을 때 독해를 하니까 저처럼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죠. 독해. 경계값에 맞추어서 똑바로 읽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문단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라노베터는 누구나 무엇을 갖고 있다? 일정한 경계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은 어떤 행동으로 인한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을 넘어서는 지점이다 했을 때 이익이 넘기 시작하면 무조건 폭동을 이렇게 가러 간단 말이에요. 비용이 당연히 커지면 당연히 많아져. 여러분은 경찰서에 얼마나 많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평생
내 알테 훔쳐간에 잡아내려고 거의 경찰서 한번 간 적은 있습니다. 내가 그건 빡치지. 근데 내가 한 2번, 3번 가니까 잡을 수 없대. 그럼 비용 상출한단 말이 이익이랑. 그거를 안 갔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경계값이 집단 행동의 복잡성과 예측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체크. 그러면 경계값이 집단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경계값이 0에서 99의 전부 제각각인 100명입니다. 100명이야. 사람이 솔직히 모여있어. 어떤 사람은 경계값이 0이고 또 다른 사람 1이야. 그럼 만약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2야. 이런 식인데 이 경우 대규모 폭풍의 발발은 완전 필연적이겠죠. 한 명이 갔어. 그럼 1인 애가 또 가겠지. 2인 애가 오! 야 저기 모였어. 또 가겠지. 그럼 3명이야. 그럼 3인 애가 또 가겠지. 그럼 연속성이 강해진다라는 게 이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제발 부탁이니 예시를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계값이 0인 과격분자가 시작하면 경계값이 1인 사례 합세 2, 3, 4가 연속으로 오니까 차례로 폭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결과 경계값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100일지라도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참여하고 있으니 휘말리게 될 거죠. 근데 만약에 경계값이 1인 사람이 2의 경계값만 갔더라도 절대 이거는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1이 한 명 있었을 때 갔어야 2가 가겠죠. 그거 굉장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극단적이잖아요. 일어난 거, 완벽히 일어나지 않는 거. 자, 처음 사람의 물건을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경찰을 불렀을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 고리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쇄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일치불이치를 이런 걸 풀 거예요. 자, 한 집단의 평균 경계값은 그 집단의 구성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평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집단 속에 경계값 0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집단 전체가라고 했다면 예시 겨우 하나 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읽어서 지웠어야죠. 단 한 사람의 사소한 성향 차이 때문에 전체 집단에 파급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폭동을 일으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봐서 두 가지의 경계값이 다르다고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해당 내용의 킥포인트를 잡아내서 정답 3번 골랐어야 돼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한 번 더 풀어줄 것을 간곡히 권유하고 이번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거기가 월드라고 적혀 있고요. 전문직의 바람직한 직업 윤리에 대한 고찰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직은 일단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간 것도 맞고요. 그만큼 많은 보상도 얻지만 그 사람들, 외적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많은 도움도 주긴 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전문직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징부터 들어갔죠. 장기간에 걸친 전문적 교육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식 상용, 사용, 자율적인 통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나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내가 거기까지 조사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법도 결국 명제 문제라서 명제를 끊어내면 분명히 약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만 모아다가 악행을 저지르면 나쁜 사람일까요? 왜냐면 이 모든 처벌은 그 법에 근거할 건데. 자율적인 통제,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죠. 사회 전반에 걸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제 직업군이 아니요 전 검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군에 대한 편견을 웬만하면 받고 싶지 않아서 직업을 아예 안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러면 여러분이 우측에 봤을 때 본론 1에 지식과 기술의 독점적 사용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맞는지라고 한다면 지식과 독점적 사용은 전문직의 특성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세모 동그라미 같이 해주면 좋겠고 2번 본론 1에 2에 지식 사용의 자율적인 통제를 본론 2로 옮기라는데 해당 본론 2를 왜 옮겨야 될까라고 한다면 전문직의 바람직한 직업윤리 사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 있는 특성보다는 이쪽 윤리적인 것을 고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했을 때 좀 주제에 맞춰서 해봐라 라는 의미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론 2에서 그러면 여기가 본론 2겠죠. 제가 번호를 이게 2가 저인지가 헷갈려지네요. 이게 2입니다. 직업윤리.
1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 사용을 서론으로 옮긴다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직업윤리인데. 잘 모르겠고요, 얘는. 본론 2에 해당 부분의 직업윤리. 3번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해당 바람직한 직업윤리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죠. 그 결국엔 적절한 쪽, 적절한 쪽, 적절하지 않은 3번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골라내는 건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개요적인 부분은 일단 주제를 제일 파악해야 되고 성격을 정확히 읽어가면서 비교 추론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3개 나왔습니다. 18번 문제 풀 수 있으려나? 제가 어렵게 낸 건 맞거든요. 얘는 보조사예요.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칸은 보조사입니다. 본보조 사이에 있는 것도 보조사예요. 화를 쏟아는 격조사고요. 어미 뒤에 있는 건 무조건 보조사입니다. 그게 정답 몇 번? 3번에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모르시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볼 걸 추천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이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죠.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군데군데 있는 거 잘 기억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자,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응, 너 왔냐? 뭐요? 어머니가 어쨌다고 했을 때 가족관계 이야기죠. 엄마, 아빠, 자식. 저도 이제 소설을 선별할 때 좀 고민되는 게 저작권은 안 된대요. 지금 매월마다 이제 주간 모의고사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미치겠어요. 저 여러분과 이태준 하고 싶고, 여러분 김동리 하고 싶고, 여러분과 예를 들어 황석영도 하고 싶고, 윤은길 선생님도 하고 싶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나오니까 최대한 고른 거예요. 가족관계 이야기할게요.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주제가 뭐여야 될까요? 당연히 가족 간의 사랑 아닌가요? 아니, 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점에서 많은 미디어 노출에서 많이 줄여줬죠. 인간이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걸 해보면서 살았어요. 없는 가정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학문적 욕구에 의해 굉장히 많이 공부도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3년 동안 알바를 4개씩 뛰면서 학점 3.8에서 4.0을 유지해야 학점 23학점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체육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체육도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알바를 왜 해야 되냐? 뭐 일단 돈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돈도 없고 뭐 학교를 다니 학비도 없고 하니까 뭐 돈 벌면서 다녀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현재 제가 가정을 이끌고 살면서 가장 잘한 행동은 무엇인가? 확실히 애를 키우는 건 정녕 다른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 건 애를 키우면서부터거든요. 애를 당연히 키우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웠죠. 왜냐면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생각하는 지평이라든가, 왜 인간이란 사람이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죽으러 갈 거니까 이 죽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가치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 소설에서 가족과 관련된 거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가족은 굉장히 많은 갈등체가 있어요. 부모 해주지 못한 갈등, 내 자식한테 풍족하게 못하는 거에 갈등. 당장 우리 딸만 해도 엄마 이번 연에도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할지라도 저는 딸아, 나는 이때 시험 준비해줘야 돼. 이때 시험해줘야 돼. 나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날이 정확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빼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 그 방학 때마다 이런 거 다 해줄 수가 없으니 그런 부족함. 마찬가지예요. 자식, 결핍. 뭔가 자꾸 부족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가 나왔을 땐 여러분 제발 좀 가족 간의 사랑이 일단 주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갈등체가 있는지 같이 보세요. 엄마가 이상해. 막 입에 거품을 물어. 아프네요. 뭐시라고? 기술은 하던 행정을 멈추고 이웃 사람의 가게를 부탁해요. 심지어 자영업이야. 소설에서 등장하는 자영업은 부자가 거의 없어요.
유일한 부자가 토지 그나마? 근데 애초에 그 사람 국토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 부딪히고 더러는 사람 떠다 밀다시피 해서 시장에 한참을 가야 하는 산동네를 허위로 가요. 안타깝잖아요. 달려가면서 기술은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인물에 좀 맞추어서 길을 읽다 보면 감정선이 이해가 돼요.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갑다 싶은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눈앞을 가로막았고 얼추 병이 진전되고 있었구나라는 예측이 되며 그러면서 지금 죽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더 살아줘야 돼. 라는 뭡니까? 안타까움과 복도 없는 여 왜 벌써 가니 속으로 우는 아픔. 아내는 아침에도 그렁저렁한 목소리 아무래도 시원치 않다고 우는 소리를 했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두고 떠나야 되는 아빠의 마음. 그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마음이죠. 기술은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줘. 쓸데없는 소리냐고. 의사 선생도 병이랑 환자의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지 않았냐? 이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한은 없었을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너무 슬픈 말이야 이거. 그러다 지금 바다나 놓은 약만 열심히 다 먹으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막 타일러. 왜?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저는 의료보험은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이고 5대 암은 일단 의료보험비가 다 나와요. 제가 해봤거든요. 너무 좋은 나라야. 나 4박 5일 입원을 했어. 갑상선 암이 흔한암이래. 나도 흔한암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 식도암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위암으로 번지고 위암이 되면 폐암이 되고 폐암이 되면 위로 내로 간다면서? 라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이제 강의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바로 그 치료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4박 5박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100도 안 나왔어요. 국가에서 지원 다 해준다고.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의료 치료 받는데? 왜 그랬을까? 과거에는 그렇게 산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소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아 이건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죽음 한 명이 돌아가실 위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감정선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이 아니 하고 생떼를 부리듯 도리도리를 치면서 내 병은 내가 한다고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눈물 바고 떨어뜨렸대. 이제 끝난 거야. 죽어야 돼. 기수대회는 시골에서 어울려서 거의 물이 붓는 터울에 올라왔대. 그럼 이거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죠. 죽자 살자 일만 했대. 그 일이 가짓수를 어찌 이 자리에 늘어놓겠는가. 정말 많이 했나 보죠. 그만한 사람들이 겪을 만한 일을 다 겪은 거야. 내외가 볕누리 시장의 한 구석을 차지해. 조금씩 돈을 벌어. 어떻게든 팔려고 해. 아내는 몇 년 더 열심히 해서 동대문 시장, 조금 더 깨끗한 시장을 가자. 기수가 그렇게 되면 이놈의 장사 싹 때려치고 더 반듯한 장사를 할 일이지. 옆에 내가 소갈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이 짓에 못 면할 것이며 구박을 주기도 해. 그렇지만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기왕에 장사를 할 거면 제일 큰 바닥에 나가서 여발한 듯 좀 반듯하게 한번 벌어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 그게 아내의 소원. 한 번 그런 소원을 훌자 그것을 아내의 희망으로도 사는 목적으로도 변했는데 오로지 그날을 위해 밤새 일을 했으나 결말이 이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행동 묘사가 있는가, 초반부에 있었다 이렇게 빼길 바래요. 과거에 일화 있었나, 후반부에 있었다.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됐는 거 있을 때 여전히 서술자는 뭡니까? 삼위치기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인물의 내면, 기수의 내면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연시킨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 건데 해당 문제는 솔직히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틀리지 안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우레맨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어이자가 있는 우레. 생각 안 나면 우레몬이라고 해석하든가. 못 사갖고 아주 이쁘잖아 우레몬. 자, 섭다는 둘 다 맞기 때문에 표준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2번. 근데 에달프다는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린 말이라 표준어가 아니다가 적절하고요. 두루뭉술은 항상 우로다 맞추세요. 근데 만약에 이가랑 두루 뭉실하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표준어가 아니가 맞으니까 해당 내용 무엇 세 가지가 맞는 표현 아닌 표현이 있으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매주 주차별로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2회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